네,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이 챕터의 두 번째 토픽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저축하려고 모아둔 돈, 혹은 뭐 심지어 계속 이야기하지만 4천만 원 받았는데 4천만 원 월급으로 벌었는데 아니, 월급이라기보다 연봉으로 벌었는데 그 중에서 3천만 원은 세금 내고 다 쓰고 나머지 1천만 원 가지고 저축하려고 했을 때 그걸 리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알로케이션 할 건지, 혹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천만 원 대출까지 받았는데 3천만 원 어떻게, 그것도 이제 캐피탈인데 그걸 어떻게 알로케이션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로케이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번 시간에는 그 알로케이션 어떻게 한다고, 위험 자산하고 리스크가 있는 자산과 리스크가 없는 에셋으로 구분해서 그런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에 내가 지금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캐피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로케이션 할 건지, 전부 다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스키 에셋에 투자하는 거, 다른 하나는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하는 거. 그렇게 구성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어떻게 알로케이션 할 건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캐피탈 알로케이션 혹은 에셋 알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돈을 알로케이션 할 때, 금융시장에서 알로케이션 할 때 아주 기본적인 가장 출발점입니다. 뭐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는 에셋에 얼마 투자할지, 리스크가 없는 에셋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리스키 에셋은 뭐 많죠. 자,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인 거고,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1천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은 리스키 에셋에 투자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하겠다. 그럼 왜 7천만 원은 리스크 에셋에 투자했고 왜 3천만 원은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했니?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럼 결정하는 거야? 그 7천만 원, 3천만 원 어떻게 결정했지? 무슨 기준에 따라서 니 결정한 거냐? 그냥 뭐 아침에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 7천만 원, 여기 3천만 원 이렇게 했는 거야? 아니면 무슨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한 거니? 아니 무슨 어떤 근거가 있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예를 가지고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얘는 30만 원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어떤 거냐면은 9만 원은 리스크 프리 에셋에다가 투자했고 나머지 21만 원은 리스크 에셋에 투자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21만 원 중에서 11만 3,400원은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이제 롱텀 본드에 96,600원 롱텀 본드 투자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 이거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내가 30만 원 있는데 이 중에서 9만 원은 어디에 투자했다고, 리스크 프리 리스크 에셋에 투자하고 나머지 21만 원은 리스크 에셋에 투자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다시 들어보면 이런 거죠. 30만 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1만 원이 어디에 투자한 겁니까? 지금 리스키 포트폴리오, 리스키 에셋에 투자한 거지. 30만 원 중에서 리스키 포트폴리오 혹은 리스키 에셋 똑같은 말입니다. 투자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21만 원 나누기 30만 원 0.7이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의 70%는 어디다 투자했다는 얘기입니까? 리스키 포트폴리오에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키 에셋에 투자했다는 거고, 나머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의 나머지 돈 9만 원은 30만 원 중에서 9만 원 어디다 투자했다고?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에 투자했고 그 레이셔는 몇 퍼센트? 30%. 그러면 Y 더하기 Y는 리스키 포트폴리오에 내가 투자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Y라는 거는 리스키 포트폴리오 혹은 리스키 에셋에 투자한 돈의 비중입니다. 그렇지? 지금 요 예에서는 70% 혹은 0.7만큼 투자했고 나머지 30%는 어디다 투자했다?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했고,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에셋 에퀴티에 투자한 거, 뭐 본드에 투자한 건데 지금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요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 기본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뭐지? 일해서 돈 벌어서 지금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여윳돈이 30만 원이 있는데 이 30만 원 가지고 리스키 에셋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나머지 리스키 프리 에셋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얼마만큼 저축할지 이거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중에서 21만 원 리스키 에셋에 투자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21만 원 나누기 30만 원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리스키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돈의 비중인 거죠.
웨이트라고 뭐 얘기하던 비중이라고 이야기하던 이게 이제 Y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돈은 어디다 투자한 거예요?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한 거는 1-Y의 비중. 나머지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한 돈의 비중은 1-Y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Y 더하기 1-Y 하면 전체 돈 내에 갖고 있는 돈이 나오겠죠. 그죠? 1이겠죠. 뭐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쉽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그 리스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리스키 프리 에셋하고 리스키 에셋이 어떤 거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이제 또 좀 이제 정형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리스크 프리 에셋은 일종의 디폴트가 없는 리스크입니다. 디폴트가 없는 시큐리티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리스크 프리 에셋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뭔가를 오늘 내가 뭐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을 내가 오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죠. 내일에도 그게 안 바뀌려면은 에셋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돈 빌려줄 때 디폴트 프리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먹튀 안 해야 되겠지. 내가 오늘 100만 원 빌려줘. 10% 이자율을 갚아줄게. 그러면 딱 1년 뒤에 정확하게 100만 원 플러스 10% 이자율, 뭐 10만 원 이자까지 딱 갖다 줘야지. 이게 리스크 프리한 에셋이겠죠. 이제 그거는 누가 주로 그걸 이제 보장할 수 있냐면 주로 이제 정부가 하는 겁니다. 이제 정부만이 이런 리스크 디폴트 프리 시큐리티를 이슈할 수 있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미국의 디폴트 프리 리스크 T빌이라고 있습니다. 트레저리 빌이라고 있는데 이걸 보통 이제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사람들이 우리 통상적으로 이 파이낸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망할 경우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 뭐 그리스 같은데 망하지는 않지만 아르헨티나 같은데 디폴트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리스크 프리한 에셋이라고 이야기하면 T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트레저리 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레저리 빌도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 주는 이자율이 수익률이. 그래서 뭐가 있으면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 있으면 그죠? 이러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리얼 텀에서 이건 명목 텀에서 그렇고 실질 수익률 텀에서 그걸 하려면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이제 고려한 그런 어떤 시큐리티에 투자해야 되겠죠. 미국에서 요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영향을 고려한 그런 어떤 그 본드가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리스크 프리 시큐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금융 경제학에서 재정 경제학이나 뭐 이런 이야기에서 할 때에는 주로 이제 T비를 리스크 프리 에셋에 쓰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그 정도로 이제 이론에서 많이 쓰고 있고 현실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 3개월짜리 그냥 CD 레이트하고 T빌 사이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보통 이제 그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 정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요 스프레드라는 게 두 개의 차이입니다. 두 개의 이자율의 차이입니다. 3개월짜리 CD 레이트하고 이 미국 정부의 트레저리 빌 레이트 사이의 그 차이인데 보통 이자율이 어느 게 더 높겠습니까? 3개월짜리 CD 레이트가 더 트레저리 빌보다는 훨씬 높겠죠. 그 높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디폴트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제가 안 좋을 때, 금융위기가 날 때, 이럴 때 보면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커지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2008년, 9년의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오페크의 석유 파동이었고, 이건 1970년대 초반에 오페크 석유 파동이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1988년도에 한번 블랙 먼데이라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한번 샷다운 된 적이 샷다운되기보다 한번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1999년도 당시에 미국의 닷컴 버블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롱텀 캐피탈 이제 관련돼서 발생했던 문제들인데 이럴 때 보면 다 그 스프레드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레이트하고 즉 T빌 레이트하고 CD 레이트의 차이가 크게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럴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고 또 경제가 금융 위기 상황이니까 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디폴트가 발생할 일이 높기 때문에 요 두 개의 CD 레이트하고 T빌 사이의 어떤 그 격차가 커집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경제 현재 위험 상황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 이 스프레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리스크 프리 에셋이 어떤 건 정도인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서는 이제 뭐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이론을 배우는데 그 이론의 이제 뭐 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게 여기서 있는 Y라는 노테이션이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키 포트폴리오에 알로케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만약에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중에서 리스키한 에셋 혹은 포트폴리오에 할당되어 있는 내 돈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0.7이면 내 돈의 70%를 어디다가 리스키 에셋 혹은 리스키 포트폴리오에 투자했다는 거고 나머지 돈은 어디다가 리스키 프리 에셋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1 빼기 Y가 되겠죠. 비중은 두 개 합치면 1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노테이션을 쓴다라고 하면 이 노테이션 가지고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F라는 게 뭘 뜻하냐 그러면 리스키 프리 에셋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 RF라는 거는 리스키 프리 에셋의 수익률입니다. RF는 수익률인데 무슨 수익률? 리턴인 거죠. 리턴인데 뭐의 리턴이냐 그러면 리스키 프리 에셋의 리턴을 RF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RF라는 거는 그 리스키 프리 에셋의 그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 거지. 리스키 프리 에셋의 그 수익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로입니다.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제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리스키 프리 에셋은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 수익률이 어떻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7%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모든 발생 가능한 아웃컴에 대해서 이 수익률이 7%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그것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로겠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지난번에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하려면 베리언스를 먼저 계산해야 됐는데 베리언스는 어떤 아웃컴에서 그지 뭐를 빼줬습니까? 평균 수익률을 빼준 거지. 그지? 평균 수익률을 빼고 이것에 제곱을 해준 거를 모든 아웃컴에 대해서 다 더해가지고 그지? 이거를 전체 어떤 그 개수 수로 나누어 준 게 요게 베리언스를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평균 이 수익률이 7%로 항상 다 똑같기 때문에 그지? 7%로 항상 다 똑같기 때문에 평균값도 7%잖아. 그러니까 7% 빼기 이 평균값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제로니까 제로를 다 더해봐야 제로가 되겠지. 그 제로에 이게 베리언스인데 베리언스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이것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제로의 스퀘어 루트 취하면 역시 제로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제로입니다. 이게 이제 리스키 프리 에셋에 대한 그 수익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드린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RP는 뭐냐면 리스키가 있는 것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리스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expected 여기서 이제 expected 값이 붙어 있죠. 여기 있는 게 그지? 이게 기대 수익률인 거죠. 리스키 에셋 혹은 리스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15%지. 그래서 RF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에셋의 기대 수익률이니까 리스키 프리 에셋의 기대 수익률보다는 커야 되겠죠. 안 그러면 다 사람들이 다 뭐를 선호하겠습니까? 얘를 선호하겠죠. 그지? 그래서 당연히 15%로 지금 크고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리스키 포트폴리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리턴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22%입니다. 왜냐면 0%가 아니지. 리스크 프리한 게 아니라 리스크가 있으니까 22%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어느 게 더 큰 건지 이제 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선택지가 어떤 거냐면 하나는 리스키 프리 에셋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리스키 에셋에 있는데 리스키 프리 에셋의 수익률은 7%, 위험은 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리스키 프리 에셋의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15%,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22%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로케이션 선택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에셋에 내가 어떻게 알로케이션을 선택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로부터 내가 어떻게 알로케이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리스크 에셋에는 50% 혹은 리스크 프리 에셋에는 그러면 나머지 50%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거로부터 내가 뭐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내 돈을 알로케이션 했을 때 그거로부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게 그렇게 해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그 새롭게 포트폴리오 짠 것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요 값이라는 겁니다. 요 값이고,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그 포트폴리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요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만 원 중에, 그지? 여러분들 이제 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가자.